거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죠. 자,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이 저번 주에 어디서부터 배웠죠? 가물가물하지요? 자, 네, 인장 등록. 중개 업무 부분에서 인장 등록 부분부터 했을 겁니다. 교재는 136페이지네요.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피세요. 136페이지 피고. 저번 주에 배웠던 부분. 자, 인장이라는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도장. 네, 도장이라 그랬죠. 도장을 등록한다. 간단하죠? 네, 맞아요. 도장. 도장을 등록하는데, 자, 중개인을 하면서 등록된 인장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 사용을 하라라고 했었죠. 도장 언제까지 등록하는 거예요? 네, 업무 개시 전. 자,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그래서 그 등록을 하고 나서 등록된 인장을 반드시 사용을 하라라고 했던 부분. 자, 이런 인장과 관련된 부분을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제도를 줬다 그랬어요? 책임 중개를 위해서다. 그래서 계약서에,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한 계약서에 그 도장이 찍혀 있다면 어떻게 한다? 그 개업공개사가 중개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 중개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뒤로 조금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뭐 간단한 이런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휴업과 폐업이 있었죠. 휴업은 몇 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잘 때 신고한다 그랬어요? 예, 3개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잘 때 신고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초과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것도 이 과목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 초과라는 개념은 그 해당 부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3월 초과하여 휴업하고 잘 때, 이때 3월 초과하면 3개월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3개월을 넘겨서 휴업하고 잘 때 신고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3개월 이내 휴업은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거 일단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휴업하면 몇 개월까지만 휴업하는 거? 예, 6개월까지만 휴업하는 거다. 그래서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고자 할 때라는 것은 사전인가요? 사후인가요? 사전. 미리 신고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일단 개념을 한번 해보고, 폐업은 뭐 아예 문 닫는 거니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에서 마찬가지로 신고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자,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 있었죠.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예, 어떤 경우에 사무소를 어떻게 했을 때 이전 신고하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폐업 신고하면,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등록을 없애버리는 거죠. 등록 취소하면 이때는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 뒤로 넘어가서 중개계약. 자, 아마 저번 주에 제가 중개계약에 대한 개념을 아마 좀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에 대한 그 개념을 제가 한번, 자, 계약은 뭐와 뭐에서 성립한다? 일단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계약, 우리가 무슨 아파트 매매 계약책을 한다, 아니면 임대차 계약책을 한다, 계약이라는 거 있죠. 계약은 뭐와 뭐에서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 이거 내가 이렇게 팔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일반인 의사표시죠? 자, 이걸 청약이라고 그러는 거고, 승낙. 그럼 내가 그거 사겠다라고 그걸 대답을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승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의사가 어떻게 된다면, 합치된다면 계약을 성립한다. 자, 내가 1억에 팔겠다, 그거 1억에 사겠다라고 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 네, 매매 계약이죠. 그럼 내가 이거 1억에 임대하겠다. 그럼 그거 내가 1억에 임차하겠다라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건 무슨 계약? 네, 임대차 계약이죠. 이 매매나 임대차를 둘이 합쳐가지고 뭐라 그런들었어요? 통틀어서 한다면 매매나 임대차 이런 걸 통틀으면 뭐라 그런다? 거래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일반적으로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거래 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중개 계약이란 뭐라 그랬어요? 자, 중개 계약은 내가 이거 1억에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줘. 소개시켜 달라고 개업공개사한테 부탁을 하죠. 자, 이게 내가 소개시켜줘. 이게 뭐예요? 청약이죠? 소개시켜줘. 청약이죠. 그거를 뭐 함으로써? 자, 근데 내가 적당한 사람 있으면, 맞는 사람 있으면 연락해 줄게. 그러면 접수받는 거죠. 그 뭐다? 승낙. 자,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소개시켜 달라는 계약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중개계약.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중개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였었어요? 의뢰인과 계약공개사죠. 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됐죠. 근데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의뢰인. 소개시켜 달라는 사람이 의뢰인이죠. 그 접수 받아가지고 내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라고 하면 뭐가 됩니다? 계약공개사죠. 그래서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그 다음에 또 계약공개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약에 있어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넘어가셨나. 요거를 체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계약에 있어서 이제 중개계약은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과 뭘로 나눠진다? 전속 중개계약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뭐랬어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다. 그래서 이 의뢰인이 여러 계약공개사 경쟁적으로 여러 군데 의뢰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다. 그러면은 거래가 성사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거래를 성사시킨 계약공개사면 뭘 주는 거? 보수를 주는 거. 요게 일반 중개계약이다. 자, 전속 중개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이해를 못하면 중개자를 빼고 그냥 하라 그랬죠? 소위 말하는 전속 중개계약은 뭐와 똑같다? 전속 계약과 같다 그랬죠? 전속 계약하면 뭐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연예인들. 네, 그런 전속 계약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특정한 계약 공개사를 정해서 그 계약 공개사에게만 의뢰를 하는 거. 그거를 뭐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속 계약과 같다 그랬죠? 개념이.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전속 계약을 위반했죠. 그 전속 계약을 위반하면 뭐가 되는 거? 위약금이 나오죠. 자, 그래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자, 정보망 시스템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 정보망의 시스템. 정보망은 소위 말하는 인터넷 시스템과는 조금 틀리다. 그래서 제가 정보망 하면 여러분들이 뭘 예를 들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PC통신 얘기를 했었죠. 천리안, 하이텔 했던 PC통신 있었죠. 그 시스템과 똑같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거래 정보 사업자라 그랬죠. 그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어떻게 한다? 전기통신사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PC통신에 대한 개념도 잠깐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망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자,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물건을 직접 정보망에다가 내가 접속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니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내가 접속해가지고 컴퓨터 접속해서 내가 직접 그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단 자, 이 개업공개사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의뢰서라는 준다 그랬죠. 정보공개 의뢰서라는 거를 팩스나 뭐 메일로 보내면 거래정보사업자 그 직원이 그걸 보고 정보를 직접 올리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 시스템을 이해해야지만 뭐가 나온다? 거기에 대한 의무가 나오죠. 의무는 뭐 나중에 기억해도 되지만, 자, 지금 한번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한번 보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네,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올라가지고 직접 올리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의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는 어떤 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개업공개사는 어떤 의무가 있었다? 네. 자, 일단 물건 정보를 뭐 하면 안 되고요? 네,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라 이런 내용도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완성되면 내가 직접 올리는 시스템이라면 거래가 완성되면 내가 직접 물건을 내리면 되죠. 아마 이런 의무가 생길 거예요. 아마 내가 직접 올리는 시스템이라면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물건을 삭제하라 뭐 이런 의무가 생길 거예요. 아마. 근데 내가 직접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무가 생긴다?
거래가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연락해 줘야지만 저쪽에서 삭제를 하겠죠?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정보망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까지 하면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개업공개사의 의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본윤리하고 그 다음에 또 비밀준수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기본윤리,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두 가지 의무가 있었죠.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자,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전문 직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는 중? 네, 전문 직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으로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품위를 유지하라 그랬죠. 그리고 신의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를 하라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 비밀준수 의무가 있었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오죠. 어떤 문구가 나와요? 어떤 문구가 나오죠? 개업, 공인, 중개사 뒤에 하나 더 붙은 거 있었죠. 예, 등. 자, 요 문구가 상당히 중요한 문구라 그랬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단순하게 등록한 자죠? 개설 등록한 자. 자, 그러면 등 하면 요때 이 등은 이 개업공개사 말고 다른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 등 하면 누구까지를? 고용인까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고용인 하면 누구예요? 소속공개사하고 예, 중개보조. 자, 그래서 고용인까지를 일단 얘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하다가 이제 업무 그만두고 이제 일반인이 된 상태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아마 요까지 했을 거예요. 확인 설명 의무까지 했죠. 확인 설명이란 확인해 가지고 뭐 하는 거? 설명해 준 거다. 자, 일단 물건이 을에 들어왔죠. 이거 팔아줘 들어왔으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한다? 확인해 줘야죠. 자, 물건을 확인해서 누구한테 설명한다 그랬어요?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은 확인해 가지고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 예, 매수. 매수를 누구라,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의뢰인. 중에서 어떤 의뢰인이었죠? 예, B. 자, 얘는 매도고. B 맞죠? 맞아요, B. 정답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매도고, 얘는 뭐가 된다? 매수가 된다. 자, 얘는 매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돈 받고 상대방에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람? 예, 이전. 돈을 받고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려고 한다. 그래서 얘를 권리 이전 의뢰인 이렇게 했죠. 권리 이전 의뢰인. 그래서 정확히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렇게 했죠. 아직까지 이전 안 했으니까. 자, 그럼 얘는요. 돈을 받고 상대방의 권리를 나한테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매수 측은 권리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의뢰인입니다. 자, 갑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한다? 예, 권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 예, 취득 의뢰인 이렇게 표현했죠. 권리 취득 의뢰인. 자, 그래서 권리 취득 의뢰인 하면, 자, 매수나 누구예요? 임대차에서는 임차 이렇게 됐죠. 얘는 임대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 갑이 물건을 이렇게 의뢰를 받습니다. 그럼 갑이 얘 물건을 조사 확인하죠. 확인해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한다? 얘한테 설명한다. 자, 권리 누구한테? 예,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그랬죠. 얘한테는 설명할 필요 없다 그랬죠? 왜요? 이 지 거니까 지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얘한테는 설명할 필요 없고 얘한테 설명하는 거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까지. 자, 중개 완성과 저번 주에 이 개념도 한번 봤죠?
중개 완성과 그 다음에 또 거래 완성이란 개념을 한번 봤습니다. 자, 중개 완성, 거래 완성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된다. 중개 완성은 중개가 끝난 시점이죠. 중개가 끝난 거예요. 중개가 끝난 시점이니까 어떤 시점? 예, 이거는 소개시켜줘 가지고 계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체결되는 시점이다 라고 했었죠.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근데 거래 완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하면 거래가 끝난 거죠. 그럼 거래가 끝난 시점은 어떤 시점이다? 네, 잔금이 지불되는 시점. 잔금이 지불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부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 중개 완성 전까지 설명을 하라 그랬으니까 계약 체결 전까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자료, 제시 보여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을 해가지고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뭐 써라?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쓰는 게 하나 있었죠. 뭐 있었어요? 확인 설명서. 내가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해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서면 문서가 뭐가 된다? 확인 설명서라고 그랬죠. 자, 이 확인 설명서는 일단은 작성을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 서명 및 날인을 하죠. 나중에 아주 강조를 나중에 하다 보면 아마 지겹게 강조할 겁니다. 서명 및 날인이란 서명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날인도 하고 하는 거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그럼 서명 이렇게 뭐 직접 이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날인 뭐예요? 도장 찍는 거죠. 둘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둘 다 해줘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부. 누구한테? 양쪽에 교부 다 하라 그랬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몇 년간 보관해 있었죠? 3년. 자, 저 전속중개계약 부분이 있었죠. 전속중개계약 할 때 전속중개계약서 쓰라 그랬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관? 전속중개계약서는 5년 아직 배우지 않았거든요. 자, 5년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관한다? 3년이었죠. 자, 전속중개계약서 3년이고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3년. 나중에 아마 제가 이렇게 전설은 3년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전속중개계약서 3년. 그 다음에 또 뭐? 확인설명서 3년. 자, 이렇게 보관하라 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래계약서 부분을 한번 봐야죠. 자, 174페이지에 보면 거래계약서.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거래계약서입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거죠. 거래계약이 뭐예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모두 이게 뭐예요? 다. 소위 말해 이걸 뭐냐면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에는 모두 다가 포함되죠. 거래는 매매, 교환, 임대차, 뭐 저당권 설정계약이라든가 전세권 설정계약이라든가 지역권, 지상권 뭐 이런 거 민법에서 지역권, 지상권 한번 들어본 적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체결하는 계약. 이걸 다 모두 뭐라 그런다? 거래라 그러죠. 자, 그럼 거래계약서는 그럼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작성했죠. 그럼 개업공개서나 그러면 자,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고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계약서를.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죠? 이 개업공개서는 작성 의무를 일단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작성할 수 있느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거래계약서 뭐 이런 것들 주도적 업무 중개 행위죠. 이것도 중개 업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소속 공개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는요? 못하죠. 중개보조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자,
단순하게 현장 안내 일반 서문 단순한 의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됐죠? 보조하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여기서는 일단은 개업공개사고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만이 작성할 수 있고요. 작성을 합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총 9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일단 기재를 하라. 자 기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작성을 했죠? 작성을 하면 서명 및 날인을 한다. 이거 어디서 또 서명 및 날인이라고 본 것 같은데요. 네, 확인설명서였죠. 확인설명서에서도 서명 및 날인인데요. 자, 거래계약서에도 마찬가지고 서명 및 날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서명 및 날인을 한다. 서명 날인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부해 줍니다. 교부 누구한테? 쌍방에게 교부해줘요. 쌍방에게 교부해주고 그 다음에 또 보관합니다. 몇 년간 보관한다? 네, 자, 여기서 5년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저번 주까지 5년짜리를 얘기 안 했었거든요. 자, 근데 벌써 5년이 얘기가 나오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이라 그랬죠?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5년간 일단은 보관한다.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본, 여기서 이제 또 사본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해야 되겠다. 사본. 자, 아마 저번 주에 그냥 확인설명서 3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본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거래계약서 사본을, 자, 거래계약서는 5년,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3년간 보관한다. 이 사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원본을 5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본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는 옛날에, 언제? 옛날에 소위 말하는 뭐 할 때요? 인쇄된 계약서 쓸 땐. 뭐 하시는 거예요? 숫자 세가지고 뭐 하시게? 오늘 뭐 점심 사시게요? 점심 사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자 봅시다. 오늘 점심 산대요. 그래서 몇 명 지금 오셨나 지금? 저는 그냥 시켜서 먹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지금은 사본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컴퓨터로 다 하죠? 컴퓨터로 다 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저기 실무를 좀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저 중개사무소에서 아마 저기 거래를 해보신 분들 기억을 할 거예요. 컴퓨터로 뽑습니다. 다 쳐가지고 프린터로 3장을 뽑죠. 도장 다 찍죠. 그럼 3가지가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원본이 되는 거예요. 3개가 다. 3개가 다 원본이 되죠. 자, 근데 어쨌든 프린트로 다 똑같이 뽑아가지고 똑같이 도장 찍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3개다가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본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는 옛날에 인쇄된 계약서를 쓸 때입니다. 네, 그렇죠. 맨 앞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본이 되죠. 그리고 박혀서 나오면 이 밑에가 뭐가 되는 거죠? 네, 사본이 되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당사자들 이렇게 원본 주고 사본을 개업공개사가 나머지 밑에 박힌 거 있죠? 보관해라 라고 해서 옛날부터 나온 규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뭐 문제 갖고 원본 보관하나 사본 보관하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알고는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지금은 사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개념이지만 아직도 뭘 쓰는 데가 많아요. 인쇄된 계약 쓰는 데 의뢰 많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다 프린터로 많이 쓰죠. 그런데 나이 좀 드신 분들 이렇게 하는데 보면 아직도 이렇게 손으로 쓰는 데가 많아요. 거기다가 또 요즘 뭘로도 썼어요. 한문까지 쓰더라고요, 보니까. 70대 넘은 분 해주는데 보니까 주소 한문까지 써가지고 뭡니까, 숫자도 왜 1, 2, 3, 4 한문 있죠? 지금도 그렇게 써가지고 계약서 있어요.
예,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쓰는 계약서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가 뭐가 나온다? 사본이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쇄된 계약서 쓰는데 그러면 원본을 다 원본인데 뭐 어떤 걸 보관하냐? 그냥 그 중에서 하나 받아가지고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 원본을 따지지 마시고 이 사본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인쇄된 계약서 쓸 때 나오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몇 년간? 5년간 보관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위반하면요. 자,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이거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자, 소속공개사가 이거 서명 및 날인. 자, 소속공개사도 자, 이때 소속공인중개사도요. 공인중개사도 업무를 뭐 했다면 수행을 했다면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속공개사 업무 직접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업무를 직접 수행을 했다면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속공개사 서명 및 날인을 안 하면 마찬가지로 일단은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부분. 자, 내 거래계약서는 요 정도까지 일단은 하면 되는데요. 거래계약서에 이런 의무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거래계약서에 대한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또 서로 다른 이의상의 계약서를 써서는 안 된다. 계약서 작성 금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의상의 계약서, 서로 다른 이의상의 계약서 하면 이게 소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계약서죠. 거래금액 거짓 기재하는 경우가 많죠. 예, 다운 계약서 그건 작성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다운 계약서 작성해요? 예, 세금 때문에. 자, 여러분들 흔히들 다운 계약서 하면, 매매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임대차에도 많이 보여요. 특히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건물주랑 이렇게 임대차 들어가면 뒤에서 협상하죠, 건물주가. 실제는 이런데 이렇게 좀 계약서 써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자, 서로 다른 이의상의 계약서, 이게 주소면 이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그죠? 요즘 업계약서 쓰는 데도 많아요. 다운계약서는 내려서 쓰는 거고, 업계약서는 올려 쓰는 거죠.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팔 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게 어떻게 돼요? 네, 아무래도 거의 적게 나오는.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거의 뭐, 주택도 요즘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많이는 없어졌지만, 상가나 토지에서는, 특히 토지 같은 데서 상당히 많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개업공개사가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의상 계약서, 이중계약서 써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만약에 걸렸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등록 취소가요. 반드시 취소되는 거와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두 가지로 나눠졌죠. 반드시 취소되는 걸 뭐라 그랬고요? 절대 등록 취소라고 그랬고, 근데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은 상대 등록 취소.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예요. 상대 등록 취소가 되고, 자, 소속공개사는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격정지. 이렇게 하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랑 다 연결돼서 걸리냐면, 뒤에 가면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있거든요. 이 부동산 거래신고법과도 연결됩니다,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되는데, 다운계약서 쓰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다운된 가격으로다가 거래신고를 다시 하겠죠? 그럼 이제 이게 거래신고법과도 이게 연결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거래계약서는요. 나중에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나중에 아마 정리해서 넘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78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부분 나옵니다.
봅시다. 저기 보니까 그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의 설정.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와 그 다음에 또 업무보증 설정, 업무보증 설정 요 두 가지의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보죠. 자, 중개회의를 합니다. 나중에 의뢰인이 손해가 나죠.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개를 하다가 손해가 난 거예요. 중개를 하다가 손해가 나면 그 손해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저기 손해배상 요건이라고 그 79페이지 나올 거예요. 179페이지에. 손해배상 요건에서 뭐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자,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또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 행위에 사용하도록 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요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민사상, 민법에도 나와요. 행위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자, 그 손해 끼치면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민법에도 민사상과 관련해서도 나오지만, 자, 중개사법에서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로다가 손해 끼치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죠. 이건 뭐 일반적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면. 이거 뭐 한 거예요? 내 사무실을 다른 사람 중개의 장소로 이용하겠다. 뭐야 이거? 내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다면 뭐 한 겁니까? 예? 그렇죠. 빌려준 거. 그걸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양도돼야죠. 자, 이제 빌려준 거예요. 맞아요. 빌려준 거. 자, 내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줬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더 양도나 대여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갑이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은 집에 가서 애 보고 있고요. 을이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중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은 누가 했는데? 갑이 했는데 누가 와서 중개행위하고 있어요? 을이 와서 하고 있죠? 자, 을이 A와 B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A와 B가 뭡니까? 손해가 났죠. 그럼 이때 누가 배상 책임이 있다? 예, 갑. 사무소 주인인 갑이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려주다가 나중에 손해가 나죠. 결국 누가 담태기 쓰는 거예요, 결국? 예. 언제가 한번 양도대여 부분을 잠깐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동업관계도 잠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면 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고 쳐놓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고 쳐놓으면 예,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날라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꼼짝없이 그에 대한 손해를 누가 꼼짝없이 대항합니다. 네, 갑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양도대여가 많이 없어졌어요. 양도대여 대신에 어떤 형태로 많이 해요? 자, 이제 요런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한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양도대여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던 동업관계죠. 동업관계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셔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갑은 뭐 가지고 있고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자, 얘는 갑은 뭐만 있는 거예요? 자격증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자, 을은 뭐만 없어요? 네, 자격증만 없어요. 돈도 많고 부동산 경험도 많아요. 그럼 이제 이 자격증 없으니까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얘랑 어쩌고저쩌고 같이 하죠. 같이 해서 동업하는데 문제는 자 법적 사장은 얘입니다. 그렇죠? 개설 등록한 자인 갑이죠. 실질적 사장은 누구예요? 네, 얘죠.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얘 몰래 여기서 뭐 계약서도 쓰고요. 그래서 뭐 도장도 주머니에 갖고 다니고 그래요. 사실 이 갑이 도장 갖고 다녀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사무실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와가지고 저쪽에서 계약서 써가지고 저녁에 가서 이 도장 찍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거 갖고 다니다가 또 싸워가지고 나와 또 판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중개인 해가지고 했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덤탱이 쓰죠. 이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좀 보는 사례들도 인천 같은 경우는 3억짜리 터진 것도 있고요. 몇 천만 원대는 뭐 많아요. 실제 사례에서는 3억대까지 터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동업관계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양도 대여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이거 까짓거 자기가 취소되면 되지 뭐. 그리고 벌금 얼마 맞으면 돼요. 양도 대여하면 어떻게 돼? 1년 이하 징역 1,000원 벌금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이에요, 이게. 손해배상을 나중에 꼼짝없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해줘야 되고, 완전히 집안 날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요 부분, 이게 바로 상당히 무서운 규정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당연히 고의과실하면 고의나 아니면 과실하면 손해배상이 물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하는 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무서운 규정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업관계라든가 이거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손해배상을 요건을 갖다가 두고 이제 업무보증 설정 있는데 좀 쉬시죠. 쉬었다가 업무보증 설정 부분을 일단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이거 좀 고쳐야 된다.